어머니가 저를 안고 대감댁에 방을 떼던 날이었습니다. 대감댁에서는 새 부인을 맞아들이고 어린 도련님의 새어머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문 앞에는 젊고 아름다운 교수들이 줄을 서서 대부인 마님의 눈에 들어 좋은 삶을 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제가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저라는 호까지 달고 있다고요. 대감댁에서 부인을 구하는 게 동네 시집 가는 것만큼 쉬운 줄 아시오? 후처나 계모 노릇이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냔 말이오. 저는 제가 어머니의 재가의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가는 짐덩이에요. 보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몸을 낮춰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달래주셨습니다. 보가는 짐덩이가 아니야. 우리 보가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대감댁에 김마모님이 명부를 들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불안에 떠는 교수들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명부에 올리거라. 어미다운 모습이 있구나. 하녀들이 공손하게 명부를 올리자 김마모님 앞에서는 누구 하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여쁜 교수들도 조잘되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흠잡힐까 두려워했습니다. 옥색 치마를 입은 김마모님은 위엄 있는 공작처럼 명부를 넘겼습니다. 혼약한 사이가 있으면서 어찌 대감댁에 들어오려 하는가? 혹 대감댁의 부귀를 탐하는 것인가? 나이가 이리 어린데 어찌 계모가 되려 하는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김마모님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마음 약한 교수는 몸을 휘청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재주 좋은 몇몇 교수들이 빈틈없이 대답했지만 김마모님은 지나치게 영리하고 변덕스러우면 구설에 오르기 쉽다며 그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문득 김마모님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닿았습니다. 자식까지 있는 몸이 어찌 갑자기 이혼을 했는가? 부인에게 허물이 있었나? 아니면 부귀를 탐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비밀스러운 바늘처럼 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댁의 부귀가 제 딸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를 배우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마모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려 붓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사람들이 어머니를 얕보는 것이 싫어 서둘러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름 전에 할머니가 보가가 오라버니보다 보리떡 반쪽을 더 먹었다고 먹을 것만 밝히는 돈 먹는 계집애라고 하셨어요. 저를 꼽주 영감에게 민며느리로 팔아버리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몰래 밥을 숨겨서 저에게 주셨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욕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보가가 욕심부려서 보리떡 반쪽을 더 먹어서 그래요. 슬픔에 북받쳐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저는 어머니를 위해 애원했습니다. 마모님,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보가도 이제 말 잘 듣고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김마모님의 붓은 먹물을 머금은 채 어머니의 이름 뒤에서 멈췄습니다. 지워야 할지 남겨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김마모님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제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보가야, 마모님을 곤란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결국 김마모님의 붓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한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산들바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와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마모님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저와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옆에 하녀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부인 마님께 아뢰고 사주단자를 보내 사주팔자를 맞춰보도록 해라. 그때 뒤쪽에 두꺼운 휘장이 걷히며 코를 찌르는 쓴 양내가 풍겨 나왔습니다. 휘장 뒤에서 어여쁜 아가씨 한 분이 한참 구경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부인 마님께서 약을 드시며 한나절이나
동정을 살피시더니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집안일을 잘 돌보고 가문의 체면을 세울 만한 사람을 뽑으라 하셨거늘 김마모님은 어찌 대여섯 살짜리 아이까지 뽑으셨습니까? 어여쁜 아가씨는 손을 뻗어 제보를 꼬집고는 몸을 낮춰 저를 겁주었습니다. 김마모님의 규율 교육은 아주 무섭단다. 이 집에 들어오면 매일 혼나고 매도 맞아야 할 텐데 무섭지 않으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김마모님은 마음이 아주 따뜻한 분이세요. 보가는 마모님이 좋아요. 어여쁜 아가씨는 놀란 척 김마모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마모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김마모님은 대꾸하지 않고 오만하게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춘화야, 수다 떨 시간이 있으면 저들을 거처로 데려가 대부인 마님께 문안이나 드리게 하거라. 춘화 아가씨는 한숨을 쉬며 김마모님에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부인 마님께선 방금 약을 드시고 주무시려 합니다. 제게 전가를 보내셨는데 지금은 뵙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방금 소동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편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저 모녀가 대감님이나 도련님 눈에도 들지 못해 오래 머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대부인 마님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걸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대감님 마음속엔 돌아가신 부인뿐이고 우리 도련님은 또 성격이 워낙 짓궂으니 대감님과 도련님이 돌아와 저 모녀를 보면 분명 순탄치 않을 겁니다. 춘하 아가씨는 양각등을 들고 나비처럼 가볍게 펄럭이며 저와 어머니를 거처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소곤거리는 말을 저는 뒤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머물며 좋은 날을 보내려면 김마모님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바닥에 보도블록을 세며 걸었습니다. 양각등 불빛은 흔들리고 보도블록은 서너 개, 새오라버니, 새아버지, 그리고 새할머니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제가 새할머니의 마음을 얻기도 전에 다음 날 춘화 아가씨가 많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대감님, 도련님이 주시는 처신사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비단 몇 필과 정교한 다과 그리고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보가가 서당에 다닐 때 쓸 용돈으로 은 한 냥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책주머니를 만들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다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갚아야 한단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어머니는 밤새 새 책주머니 2개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새 오라버니인 도윤 도련님이 서당에 갈 때 보가가 하나를 가져다 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천으로는 보가에게 간식과 정과를 담을 수 있는 작은 복주머니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베개 밑에 복주머니와 책주머니를 자꾸만 만져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좋다. 보가랑 어머니에게도 새 집이 생기는구나. 사흘째 되는 날은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햇살이 몸에 닿아 따뜻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책주머니를 들고 서당으로 새 오라버니인 민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훈장님이 수업을 마칠 때까지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윤에 대해 묻자 훈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 공부에는 뜻이 없고 장난만 심하니 가르치기가 어렵구나. 난 나흘째 되던 날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희희낙낙하는 도윤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소매에서 돈 한 줌을 꺼내 아무렇게나 던지자 여러 사람이 서로 주우려고 달려드는 모습에 그는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새 책주머니를 2손으로 받쳐들고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가라고 해요. 이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책주머니예요. 도련님 하나, 보가 하나요. 10살인 도윤 도련님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는 저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아,
네가 내 어미랑 같이 김마무랑 그 늙은 할망구가 뽑아들인 애구나. 보가? 자에, 자냐? 네, 어미가 네가 복덩이가 아니라 짐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겠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보가는 어머니의 보물이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언급하자 도윤의 얼굴이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밤새 만든 새 책주머니를 안에 든 책, 벼루와 함께 3개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책주머니는 멀리 대부인 마님의 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저를 사납게 밀쳤습니다. 내 어미가 오기 전 7, 8년 동안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부지런히 내게 옷이나 장신구를 만들어주고 탕약이나 다과를 바쳤지. 나를 친자식처럼 여기겠다고들 했어. 하지만 그건 다 작은 호의로 나를 매수해서 여기서 편히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 어미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 아버지는 나를 가장 아끼시거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너희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할 거다. 김마모님은 공작 같고 춘화 아가씨는 나비 같고 도윤 도련님은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저를 밀어 엉덩방아를 찍게 하고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대부인 마님의 뜰을 보며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춘화 아가씨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대부인 마님은 편찮으셔서 쓴 약을 드시고 계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걸 싫어하시니 보가는 가서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저 책주머니는 어머니가 밤새워 만드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저는 뜰 입구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도윤이 소란 피우는 것을 한참 구경하고는 빙그레 웃으며 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여기 앉아 기다리세요. 대부인 마님께서 깨어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손을 소매에 넣고 머리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목도리 안으로 움츠린 채 계단에 앉아 할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바람이 목덜미로 스며들어 이마가 차가웠다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춘화 아가씨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인 마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말씀 한마디 전해드리면 될 것을. 겨우 6살짜리 아이를 왜 여기서 바보같이 기다리게 하십니까? 춘화 아가씨는 제 손을 잡고 높은 문턱을 넘어 겹겹이 드리워진 발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우리 할머니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제가 너무 졸렸나 봅니다. 춘화 아가씨의 소매가 나비 날개처럼 보이고 눈앞의 길도 비틀거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면서도 등불로 환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 약내가 가득했습니다. 주저에는 약 단지를 든 보석 이마 장식을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고고한 회색 고양이 같았습니다. 춘화 아가씨는 저를 이끌고 다가가 회색 고양이 할머니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대부인 마님, 이 아이가 새로 들어온 부인의 딸인 보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열에 들떠 비틀거리다 회색 고양이 할머니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드러운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살며시 기대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춘화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보가는 말 잘 듣고 시끄럽게 안 했어요. 저를 안고 있던 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춘화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춘화야, 이 아이가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느냐? 보가가 할머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춘화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효심이 깊습니다. 그 추운 날 대부인 마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계단에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바보같이 기다렸답니다. 저를 안고 있던 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뜨거운 이마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약보다 더 쓴맛이 났습니다. 예전에 도윤이가 내 곁에 있을 때 입만 열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지. 저 아이만 한 나이였는데 이제는 제 아비를 따라
이 늙은이를 미워해서 할머니 소리 한 번을 안 하니 한 집에 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구나. 춘호 아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됐다. 도윤이가 던져버린 책주머니나 깨끗이 빨아서 말려두어라. 아이가 깨서 울고 불고 하지 않게.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자 의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이마와 맥을 짚고 탕약을 먹였던 것만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두툼한 회색 여우털 이불이 덮여 있었고 품에는 따뜻한 탕파, 텅보가 안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비로소 주저에 앉아있던 고고한 회색 고양이가 바로 회색 여우털 이불을 두른 새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 아파하며 저를 안고 제 이마를 급히 짚어보았습니다. 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예를 갖춰 문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도윤의 장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대부인 마님, 제가 민 도련님을 훈육해도 되겠습니까? 대부인 마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그의 반쪽엄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훈육할 수 있지. 춘호 아가씨가 제 몸에 덮인 회색 여우털 이불을 거두려 하자 대부인 마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바깥바람이 차니 그냥 덮고 가게 해라.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엎드려 몸에 덮인 부드러운 회색 여우털 이불을 만졌습니다. 마음까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보가가 또 할머니 보러 와도 돼요? 할머니는 얼굴을 굳히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제 기대에 찬 눈빛과 마주치자 할머니는 다시 안색을 누그러뜨리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굳이 오겠다면 점심을 먹고 오너라. 내게는 아이가 먹을 만한 밥이 없다. 배고프다고 해도 난 모른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화나셨어요? 어머니는 화나지 않았어. 다만 우리 보가가 참고 지내는 것이 싫을 뿐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만지며 손바닥 안에 감쌌습니다. 다음에 오라버니가 보가를 괴롭히면 주먹을 쥐고 맞서 싸우렴. 어머니가 보가를 데리고 나가 살게 되더라도 우리 보가가 억울하게 당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일부러 저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책주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웠던 거예요. 예전에 여름에 어머니가 보가 데리고 팥빙수 먹으러 갔을 때처럼요. 팥빙수에서 연기가 나길래 보가는 뜨거운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니 차갑고 달콤해서 맛있었어요. 어머니, 보가 걱정 마세요. 다음에 오라버니 만나면 사과하라고 할게요. 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동안 누각 아래에 외로운 그림자 하나가 서서 우리를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려 하자 그는 이미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동틀녘 춘하 아가씨가 깨끗하게 빤 책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회색 여우털 이불을 품에 안고 신나게 할머니께 돌려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쓴 약을 드시느라 눈도 들지 않고 미간만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책상이 텅 비어 있고 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서둘러 어머니가 가득 채워주신 복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든 간식과 정과를 책상 위에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 보가한테 동과당, 볶은 콩, 조하고 꿀과자 있어요. 이거 드시면 약이 쓰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했습니다. 보니 내 어미도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구나. 어찌 어미가 저럴 수 있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이 보가 생일이라서
어머니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신 거예요. 다 먹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보가가 할머니께서 쓴 약 드시는 게 생각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춘화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내 옷장에서 뭐 하나 골라서 저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주거라. 춘화 아가씨는 열쇠를 받고 웃었습니다. 보가는 정말 복이 많네요. 우리 대부인 마님 옷장 안에는 용궁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답니다. 보가는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정말요? 보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보가는 말만 하세요. 이 세상에 대부인 마님 댁에 없는 보물은 없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욕심 많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는 턱을 괴고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가에게 잘해주셔서 보가는 할머니가 좋아요. 그러니 보가의 7살 생일 선물은 할머니 몸이 빨리 나아서 앞으로는 쓴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비단 상자를 받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개무량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 춘화 아가씨가 살짝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 아가씨는 효심이 깊고 동시합니다. 훈장님께서도 보가 아가씨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춘화 아가씨가 말하는 둘째 아가씨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보가의 반만이라도 살가웠으면 좋으련만 고슴도치, 오라버니, 민도윤에게 사과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계속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았습니다. 동짓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대감님이 남쪽에서 돌아왔습니다. 김마모님은 하인들을 지휘해 마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회색 여우털 이불을 입고 복도에 서서 대감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느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 할머니는 무심코 말씀하셨습니다. 대감님이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인데 살이 빠졌을지 쪘을지 모르겠구나. 남쪽 음식이 입에 맞을는지. 하지만 막상 대감님을 보자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한겨울 처마 및 고드름보다 더 길고 차가웠습니다. 대감님은 몸이 아주 마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품 안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에 젖을까 염려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저는 보았습니다. 대감님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위패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내가 너를 위해 고른 후치댁과 그 아이, 보가다. 대감님은 저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도윤이 저를 뒤로 밀치고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들고 불안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감님은 그저 그를 무심하게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려는 것을 보자 도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뒤를 따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윤이를 위해 특산물이나 선물을 사오셨습니까? 없다. 대감님은 훈장님을 위해 남쪽에서 동동주 2병을 가져오셨을 뿐이었습니다. 훈장님의 어머니가 직접 빚은 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 안쓰러워 지팡이로 땅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금용 짧은 계집 때문에 네가 나를 미워하고 도윤이를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시에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결코 구박하지도 않았어. 그 아이 스스로 복이 없어 도윤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은 것을. 눈이 조용히 처마에 쌓였습니다. 대감님은
눈밭에 홀로 선 기러기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비꼬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라고 그 아이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도윤이에 관해서는 유나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면 저는 차라리 낳지 않았을 겁니다. 눈은 말없이 내렸습니다. 대감님은 가버렸습니다. 뜰에는 할머니와 도윤만이 남아 마치 오래된 쓴 약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눈을 닫고 아무 말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도윤을 찾았을 때 그는 아무도 없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붉은 매와 한 병과 훈장님의 동동주 2병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동동주 2병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윤은 희망에 찬 눈으로 돌아봤다가 저인 것을 보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웬일이냐? 그 늙은 할망구에게 아첨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 내 비참한 꼴을 보러 왔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명절이라 어머니가 보가 데리고 장에 가신대요. 도윤 도련님도 가실 건지 물어보러 왔어요.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장에 가면 다 있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누가 너랑 내 어미처럼 가난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나. 지난번에 저를 밀치고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례한 말에 저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화를 내자 도윤은 즐거워했습니다. 말할 거다, 말할 거야. 방금 우리 아버지가 내 어미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너희 모녀는 어서 꺼져버려. 저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안 쳐다봤거든. 거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우꼬리가 나왔어. 도윤이 벼루를 집어 제게 던지려 하자 저는 붓 한 줌을 잡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세게 꼬집자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물었습니다. 저와 도윤은 서당에서 한데 엉켜 싸웠습니다.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고 달콤한 술 향기가 풍겼습니다. 서재는 난장판이 되었고 동동주 2병이 깨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제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도 그의 머리카락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갑자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도윤이 즉시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보가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매 맞을 거야. 왜 나만 맞아? 분명히 당신이 나를 밀어서 책장에 부딪힌 거잖아. 바보야. 내 어미는 우리 집안에 잘 보이려고 너만 때리고 나는 안 때릴걸. 우리 엄마가 당신을 안 때려도 당신 아버지가 때릴걸. 제 말을 듣고 도윤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신경 안 써. 과연 대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도윤은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재에 엉망이 된 붓과먹, 종이와 벼루, 바닥에 흐르는 동동주, 그리고 저와 도윤의 얼굴과 몸에 잔뜩 묻은 먹물 자국을 보고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낮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보가가 한 거니? 보가가 했어요. 하지만 도련님도 반은 잘못했어요. 도윤은 어머니 뒤에서 저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훈장님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보가 말이 맞느냐? 억울하게 한 말은 없느냐? 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한 거면 어쩔 건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보가야, 손 내밀어라. 회초리가 손바닥에 3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낄낄거리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히히, 보가 3대 맞았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린 후 돌아서서 도윤의 손을 잡고
열대를 세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매를 맞고 멍해져서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열대를 고스란히 맞고도 그는 여전히 제 손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글자와 붓, 먹을 함부로 다루고 훈장님 어머니의 술을 함부로 버렸다. 어머니는 이번에 정말 크게 화가 났다. 복도 밖에서 반 시즌 동안 반성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나에게 와서 말하거라. 여전히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저녁밥을 굶길 것이다. 저녁에는 눈이 그쳤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하늘에는 맑은 달만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에 짓궂은 성격을 버리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진 저는 복도에 앉아 어머니가 꿰매주신 작은 복주머니에서 약과 2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만 먹고 남들이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까웠지만 약과 하나를 도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안 먹을 거지. 저는 그가 저를 무시하면 얼른 2개를 다 입에 넣어 후회할 기회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제 약과를 받아들고 제 옆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에 도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열대의 회초리가 머리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보가가 맞아본 경험에 따르면 맞을 때 손바닥에 힘을 꽉 주면 덜 아파.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빨개진 손바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끝났다. 예,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하우씨. 도윤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처럼 가벼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내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아주머니들은 당신을 돌보지 않았어? 과거를 떠올리며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대감대게 남고 싶어서 감히 나를 돌볼 생각도 못했지. 나를 때리는 건 더더욱 꿈도 못 꿨어. 한 번은 내가 그 여자 아들의 머리를 깨뜨렸는데도 자기 아들이 눈치가 없다고 욕하며 억지로 내게 사과하게 했어. 보가야, 내 어미는 어떤 사람이냐? 너한테 잘해주니? 아니면 못해주니? 속이면 안 돼.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좋아. 할머니가 보가에게 지어준 이름만 봐도 그래. 오라버니 이름은 철수고 내 이름은 보가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철이 귀하고 복은 흔하다는 걸 알아. 어머니는 남의 집일을 해주고 돈을 모아서 한학자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아이라는 뜻을 얻어주셨어. 보가가 나중에 글을 읽으면 복 많은 교수가 될 거라고 하셨지. 그럼 도련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당신에게 잘해주셨어? 아니면 못해주셨어? 그분은 일찍 돌아가셔서 나에게 잘해줄 시간도 못해줄 시간도 없었어. 도윤의 눈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몰라. 그럼 보가가 어머니를 반쯤 나눠줄게. 저는 너그럽게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워할까봐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힘이 약하니까 다음에 너를 때리고 나를 때리면 손바닥이 덜 아플 거야. 바람이 불자 도윤은 텅 빈 목덜미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두꺼운 목도리를 풀어 도윤에게 겹겹이 둘러주었습니다. 슬프면 얼굴을 이 안에 숨겨도 돼. 하지만 콧물은 흘리면 안 돼. 도윤은 두툼한 목도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보가야. 목도리에 얼굴을 묻은 도윤은 사나운 고슴도치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거북이 같았습니다. 동짓날 만두 그릇 비우지 않으면
겨울 내내 귀가 시려울걸. 김마모님이 오셨을 때 저와 도윤은 책상에 엎드려 훈장님께 드릴 사죄 편지를 쓰느라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2그릇을 내왔습니다. 보가와 도윤이는 먼저 밥 먹고 쓰거라. 남은 2그릇은 어머니가 찬압에 담아 김마모님에게 건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마모님. 이 합은 대부인 마님께, 그리고 이 합은 대감님과 유나 아씨께 전해주십시오. 김마모님은 어머니가 유나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는 도윤을 보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대부인 마님께서 부인이 도련님을 훈육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부인이 자꾸 과거 사람을 언급하면 대감님과 도련님 마음에 부인을 위한 자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훈육할 때조차 유나 부인을 언급했습니다. 도윤이 서당에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버릇이 도져 수업을 빼먹고 훈장님께 이끌려 어머니 앞에 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꾸짖거나 손바닥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집 한 권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의 어머니는 아주 재능 있는 분이셨단다. 이것은 그분이 쓰신 시들이야. 도윤이가 글을 읽어야만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 후로 도윤은 다시는 수업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감님은 혼자 유나 부인의 묘에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올해 할머니는 강하게 어머니와 보가 그리고 오라버니도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너희 셋이 곁에서 온 길을 나눠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 어머니는 금색 노잣돈을 접고 종이 공예 장인에게 부탁해 옷과 장신구, 붓과 먹, 종이와 벼루 모형을 만들게 했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에서 각지고 반짝이는 금색 노잣돈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 아씨를 싫어하시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왜 유나 아씨를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어머니가 보가 곁에 없게 되고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보가를 돌보게 된다면 그 아주머니가 보가를 아주 사랑하지만 자꾸 어머니 흉을 보고 어머니를 잊으라고 한다면 보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보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거고 보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다음 날 동틀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옆에 선 대감님은 차가운 얼굴로 혐오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낮춰 오라버니에게 우산을 건네고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주었습니다. 도윤아, 시 몇 수나 외웠니? 이따가 어머니께 들려드려야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이, 모형과 노잣돈을 대감님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붓과 먹, 종이와 벼루는 유나 아씨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옷과 장신구도 도성에서 유행하는 것들입니다. 대감님과 도윤이가 아쉽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동안 저는 보가를 데리고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무렵 버드나무 골목에서 만나 함께 돌아가면 대부인 마님께도 면목이 설 것입니다. 그 종이 모형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은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의 혐오감에 약간의 미안함이 섞인 듯 했습니다. 고맙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장에 가서 설빔을 샀습니다. 저는 모아둔 용돈으로 도윤 오라버니에게는 거북이 모양 엿을, 할머니에게는 쓴약과 함께 드실 정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춘호 아가씨와 김마모님께는 머리에 바를 동백기름 2갑을 샀습니다. 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 비단을 고르고 있을 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저기 보세요.
보가랑 엄마예요. 고개를 들자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인 철수 오라버니와 전 아버지, 전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저를 끌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철수가 따라와 제 손에 든 거북이 엿을 보자마자 빼앗고는 저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전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의 치마부터 머리의 비녀까지 훑어보더니 제 좋은 비단으로 만든 복주머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비꼬며 도발했습니다. 보가를 위해서라고 말하더니 결국 가난이 싫어 부잣집으로 날아간 거였구나. 이년아, 우리가 당시에 돈 10냥을 주고 너를 사와서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명분도 없이 대감댁에 빌붙어 있는 걸 보니 다른 놈의 침상에 기어오른 게 아니더냐? 내 아들만 바보였지.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남편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전 아버지는 지게를 든 채 침울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골목집들이 창문을 열고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구경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집안의 굳은 일은 전부 우리 어머니가 했는데 당신들은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제발 저희 어머니 좀 구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어머니를 죽도록 때릴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있던 대나무 장대를 집어들고 저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철수는 엿을 빨며 구경했고 전 할머니는 더이하게 웃었습니다. 보셨죠? 집안일입니다. 제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해서 지금 잡아가려는 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할머니와 전 아버지를 알아보고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맞아요. 예전에 첫째 임신했을 때도 때리더니 이제 둘째가 저렇게 클 때까지 때리는군요. 집안일이라는 말을 듣자 사람들은 憤憤히 창문을 닫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버지는 저를 가리키며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이년아, 감히 반항해. 내가 먼저 이 계집애부터 때려 죽일 테다. 저는 문득 예전에도 이랬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으면 도망칠 줄 알았고 전 아버지와 맞서 싸울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가가 맞고 땅에 쓰러져 주먹과 발길질이 보가에게 쏟아지려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관은 흩어지고 동백기름은 깨지고 작은 복주머니는 짓밟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등과 이마에 몇 차례 몽둥이를 세게 맞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제 손가락이 세게 맞았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엄마. 어머니는 저항하려 했지만 제가 맞은 것을 보고는 저를 품에 꼭 껴안고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보가야. 괜찮아. 어머니의 이마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피가 제 목덜미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종일관저를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처럼 품에 안고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었습니다. 눈을 떠서 제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보가에게는 신께 드릴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맞지 않고 좋은 날을 보낼 수만 있다면 신께서 보가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다고. 그 순간 제 몸에 떨어지던 주먹이 멈췄습니다. 마치 신이 마침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보가야, 보가야. 어렴풋이 뒤에서 누군가 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빨개진 도윤이 전 아버지의 팔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 때리지 마. 내 어머니 때리지 마. 아야 하는 도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아버지가 도윤의 명치를 발로 찼습니다. 철수가 도윤을 누르고 큰 키를 이용해 도윤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계속 때렸습니다. 도윤은 몇 대를 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곧 불리해졌습니다. 대감댁 하인들이 전 아버지와 할머니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대감님은 도윤의 부은 눈, 시퍼런 입술, 그리고 뱉어낸 한 움큼의 피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나서는 많은 아버지들처럼 대감님은 철수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되갚아주어라. 돌아올 때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오후 내내 하늘에 구름이 껴 밤에는 길이 험한 큰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거리는 썰렁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별도 없고 오직 멀리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점점이 등불만 보였습니다. 도윤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방금 철수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저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차가 한 번 덜컹거리자 그는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실 그는 저보다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는 외상이고 그는 내상이었습니다. 나 위풍당당했지. 대단했지. 뭘 울어. 보가야,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아버지는 싸움을 아주 잘하신단다. 도윤의 숭배의 찬말을 듣고 대감님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랑 보가가 맞을 때 관세음보살님께도 빌고 부처님께도 빌었어요. 하지만 신과 부처님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도윤 오라버니랑 대감님이 와주셨어요. 대감님은 손수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이 제 앞에 오자 제 손가락이 퉁퉁 부어 물건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감님은 다시 도윤을 보았는데 그의 눈은 부어서 실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대감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어머니가 맞은 것에 대해 대감님은 마음속으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함께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보고 힘들게 저를 향해 윙크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도윤은 급하게 제 소매를 잡아당기고 제 머리를 돌려 창밖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이상하다. 밖은 캄캄해서 별이 하나도 없는데 아휴, 바보 보가야. 보라고 하면 그냥 봐. 사흘 후 전시일가는 관아에서 죄를 다스려져 곤장을 많이 맞고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댁의 4사람 중 3사람이 다쳤습니다. 대부인 마님의 방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의원들이 평소에 대부인 마님방에 머물고 있어서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의원들이 약과 식사를 돌보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보가가 요양하는 동안 어머니, 할머니, 오라버니 그리고 대감님이 자주 보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가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할머니도 예전에 모질게 굴었던 거, 잘못했던 거 많이 후회하고 있단다. 너희가 다치고 나니 할머니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기쁘구나. 도윤이랑 보가가 할머니 곁에 있어주고 대감님도 자주 찾아오니 말이다. 오라버니는 과자를 쪼개 제게 주며 주위를 살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보가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사실 내 상처는 벌써 다 나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일부러 아픈 척하고 소리를 질러. 그럼 아버지가 나를 많이 걱정하시거든. 새아버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가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싶구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도윤이와 너를 대하는데 차별은 없느냐. 어머니는 보가를 품에 안고 보가의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가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어머니는 보가가 대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 보가는 대감님이 좋으니? 도윤이가 보가를 괴롭히지는 않았니? 할머니는 보가에게 잘해주시니? 보가는 마음속에 모두의 비밀을 많이 담아 보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비밀과 진심을
보가에게 맡기는 걸까요? 왜 직접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마치 보가의 복주머니에 든 약과 같았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상해버릴 텐데요. 섣달금음날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음악과 춤소리 외에는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어색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맛있게 밥을 먹다가 제가 머리를 숙이고 밥그릇을 아는 채 겨우 두어 숟갈 뜨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보가야, 아프니? 평소에는 아기 돼지처럼 잘 먹잖아. 저는 먹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모두의 비밀을 너무 많이 담아서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꿀을 바른 돼지갈비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저는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가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가족 맞아요? 오라버니, 어머니, 대감님, 그리고 할머니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지. 가족은 남이 아닌 거죠. 친한 사람이죠. 당연히 남이 아니지. 당연히 친한 사람이지. 그 말에 저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이 아니라면 보가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니까요. 저는 오라버니부터 할머니까지 차례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라버니 상처는 많이 나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주 곁에 있어 주시길 바라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예전에 잘못했던 걸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대감님과 도윤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화목하게 더 이상 서로 화내지 않고 지내길 바라세요. 대감님,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예요.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보가가 똑같은 고생을 겪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오라버니와 보가를 똑같이 대하세요. 보가가 맞은 매는 오라버니도 꼭 맞게 될 거예요. 어머니, 보가는 오라버니랑 대감님이랑 할머니가 아주 좋아요. 그들과 오랫동안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매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화목하게 섣달금음날 저녁을 먹고 싶어요. 콩 쏟아내듯 말을 마치고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꿀바른 돼지갈비 한 조각을 집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모두들 얼굴이 빨개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고기를 굽는 지글지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고 제 밥그릇에 반찬을 마구 집어주었습니다. 밥그릇은 작은 산처럼 가득 쌓였습니다. 마치 작은 설날에 부뚜막 신에게 바치는 달고 끈적한 과자 같았습니다. 입에 붙어서 남의 험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보가야, 천천히 먹어라. 급할 거 없다. 급할 거 없지. 음식은 천천히 먹을 수 있고 말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매듭도 천천히 풀 수 있습니다. 결국 폭죽 소리와 함께 묵은해는 가고 봄은 더디지만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요. 온 세상의 등불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조각 초승달이 단란한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최종 방송용 대본 유튜브 가족 이야기 채널용 오프닝 음악과 함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어머니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어머니가 제 작은 손을 꼭 잡고 위험 있는 대감댁 대문에 붙어있던 방을 떼어내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 말이에요. 대감댁에서는 돌아가신 첫 부인을 대신할 새 부인과 어린 도련님의 새어머니를 구하고 있었답니다. 대문 앞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어여쁜 규수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대부인 마님의 눈에 들어 이 큰 기와 집의 안주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웃었어요. 나이 들어 제가 하는 것도 우스운데 저 호까지 달고서 대감댁 문턱이 그리도 낮은 줄 아나? 계모 노릇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밝혔어요. 제가 어머니의 발목을 잡는 짐덩이라는 생각에 숨이 꼴깍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보가는 짐덩이에요.
보가는 두고 가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가만히 쪼그려 앉아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속삭였어요. 아니야. 우리 보가는 짐덩이가 아니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때 대감댁의 살림을 총괄하는 김마모님이 명부를 들고 나타났어요. 오만한 턱, 날카로운 눈빛으로 규수들을 차갑게 훑어보았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시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도 명부에 올려라. 어미다운 구석이 있구나. 하녀들이 공손히 명부를 올리자 규수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했어요. 옥색 치마를 입은 김마모님은 마치 위험 있는 공작처럼 한 명 한 명 날카롭게 심사했죠. 이미 혼약한 몸으로 어찌 이곳에 왔는가? 부귀를 탐하는 게지? 이리 어린 나이에 계모가 되겠다고? 필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김마모님의 말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몇몇 규수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똑 부러지게 대답하는 규수도 있었지만 김마모님은 지나치게 영리하면 구설에 오르기 쉽다며 가차없이 이름을 지워버렸죠. 문득 그 시선이 제 어머니에게 멎었어요. 자식까지 있는 몸이 어찌 갑자기 이혼했는가? 부인에게 큰 허물이 있었나? 아니면 그저 부귀를 탐하는 것인가?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어머니에게 날아와 밝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시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답하셨죠. 대감댁의 부귀가 제 딸아이에게 따뜻한 밥과 좋은 옷, 그리고 그를 배울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마모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붓을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사람들이 어머니를 오해하는 게 싫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름 전에 할머니가 보가가 오라버니보다 보리떡 반쪽을 더 먹었다고 돈만 축내는 계집애라면서 저를 꼽추 영감댁에 팔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밥을 숨겨 저를 먹였는데 그걸 보고 할머니는 도둑이라 욕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다 보가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예요. 아이, 저는 슬픔에 북받쳐 울면서 애원했어요. 마모님,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보가도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네? 먹물을 머금은 김마모님의 붓이 어머니의 이름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마모님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제 손을 살며시 잡아당기셨죠. 보가야, 마모님을 곤란하게 하면 못 쓴다. 결국 붓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희미한 한숨소리가 들렸죠. 마치 따스한 바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모녀를 안타까워하는 것만 같았어요. 김마모님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하녀에게 명부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대부인 마님께 아뢰고 사주단자를 보내 궁합을 보도록 해라. 바로 그때 뒤쪽 휘장이 거치며 코를 찌르는 쓴 양내가 확 풍겨 나왔어요. 휘장 뒤에서 어여쁜 아가씨 한 분이 붓 웃음을 터뜨리며 나타났죠. 대부인 마님께서 약을 드시며 한나절이나 밖을 살피시더니 저를 보내셨습니다. 집안 체면을 세울 만한 사람을 뽑으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5살짜리 아이까지 뽑으셨습니까? 마모님, 그 아가씨는 제 볼을 살짝 꼬집으며 겁을 줬어요. 김마모님의 규율 교육은 아주 무섭단다. 매일 혼나고 매도 맞아야 할 텐데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김마모님은 마음이 아주 따뜻하세요. 보가는 마모님이 좋아요. 아가씨는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나, 세상에 마모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김마모님은 그저 오만하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춘화야, 수다 떨 시간 있으면 저들을 대부인 마님께 데려가 문안이나 드리게 해라. 춘화 아가씨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부인 마님께선 방금 약을 드시고 막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지금은 뵙지 않아도 된다고. 저 모녀가 대감님이나
도련님 눈에 들지 못해 오래 머물지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마님은 아이들 시끄러운 걸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대감님 마음엔 오직 돌아가신 부인뿐이고 우리 도련님은 또 얼마나 짓궂으신데요.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춘하 아가씨는 나비처럼 가볍게 걸으며 저와 어머니를 거처로 안내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들의 소곤거림을 들으며 생각했죠. 아, 김 마모님의 허락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새 오라버니, 새 아버지, 그리고 새 할머니의 마음을 모두 얻어야 하는구나.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도 전에 다음날 춘화 아가씨가 비단과 다과 그리고 넉넉한 돈을 가져왔어요. 할머니와 대감님, 도련님이 주시는 처신사 선물이었죠. 심지어 제가 서당 갈 때 쓸 용돈까지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책주머니 2개를 만드셨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보가야, 받은 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한단다. 하나는 새 오라버니인 도련님을 위한 것이었고 남은 1,000으로는 제게 작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베개 밑에 놓인 새 책주머니와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좋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 집이 생기는구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신이 나서 책주머니를 들고 서당으로 도련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사흘 내내 보이지 않았죠. 훈장님께 여쭈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글 공부에는 뜻이 없고 장난만 심하니 가르치기가 영 어렵구나. 나흘째 되던 날 해질녘 드디어 도련님을 만났어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뿌리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저는 공손하게 다가가 책주머니를 내밀었어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가예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책주머니인데 도련님 하나, 보가 하나요. 도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듯 웃었어요. 아, 네가 그 혹 달고 들어온 애구나, 보가. 네 어미가 널 짐덩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겠지. 아니에요.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보가는 어머니의 보물이거든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도련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는 책주머니를 와락 빼앗아 저 멀리 대부인 마님의 뜰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거칠게 밀쳤죠. 내 어미에게 전해 여기서 편히 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너희 모녀부터 당장 쫓아낼 테니까. 도련님은 꼭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았어요. 저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죠. 대부인 마님의 뜰을 보며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춘화 아가씨가 마님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니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하지만 저건 어머니가 밤새워 만드신 책주머니인데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뜰 입구를 지키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하자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는 여기 앉아 계세요. 마님께서 깨시면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저는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찬바람에 이마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춘하 아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부인 마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이 어린 것을 여기서 바보처럼 떨게 하십니까? 춘하 아가씨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방 안은 어둡고 쓴 양내가 가득했어요. 주좌에는 보석이마 장식을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마치 고고한 회색 고양이처럼요. 춘하 아가씨가 저를 소개하는 순간 저는 열에 들떠 그만 할머니의 발치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누군가의 부드러운 품에 안겨 저는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보가는 시끄럽게 안 했어요. 저를 안고 있던 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춘화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춘화야, 이 아이가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느냐? 보가가 할머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춘화 아가씨가 웃으며 덧붙였죠. 이 아이 마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그 추운 데서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렸답니다.
저를 안고 있던 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뜨거운 이마를 쓸어줄 뿐이었죠. 그분의 목소리는 약보다 더 썼어요. 예전에 도윤이도 저 아이만 할 때 입만 열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제 아비를 따라 이 늙은이를 원수 보듯 하니 그 뒤로 저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 제 몸에는 두툼한 회색 여우털 이불이 덮여 있었고 품에는 따뜻한 탕파가 안겨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저를 안고 있던 분은 바로 그 고고한 회색 고양이 새할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도윤의 장난 때문에 아팠다는 걸 아시고는 할머니께 당당하게 여쭈었어요. 대부인 마님, 제가 민도련님을 훈육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그의 반쪽 어미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그리해야지. 그리고 춘화 아가씨가 이불을 거두려 하자 손을 저으셨어요. 바깥바람이 차니 그냥 덮고 가게 해라. 저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부드러운 여우털 이불에 온기를 느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 내일 또 놀러 와도 돼요? 할머니는 얼굴을 굳히셨어요. 나는 아이들 시끄러운 거 싫다. 오지 마라. 하지만 제 기대에 찬 눈빛을 보시곤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셨죠. 굳이 오겠다면 점심은 먹고 오너라. 아이 먹을 밥은 없으니 배고프다고 해도 난 모른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게 화난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하게 당하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다음에 오라버니가 또 괴롭히면 맞서 싸우렴. 어머니가 보가를 데리고 나가 살게 되더라도 우리 보가를 억울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라버니는 책주머니를 처음 봐서 무서웠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팥빙수를 처음 봤을 때처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에 만나면 꼭 사과받을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누각 아래에 외로운 그림자 하나가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려 하자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다음 날 점심을 먹고 저는 할머니께 이불을 돌려드리러 갔어요. 할머니는 쓴 약을 드시며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복주머니에서 정과와 간식을 꺼내 책상 위에 가득 펼쳐 놓았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면 약이 쓰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불쾌한 듯 말했어요. 내 어미도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구나. 아니에요. 내일이 보가 생일이라 어머니가 특별히 사주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쓴 약 드시는 게 생각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가져왔어요.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색해졌어요. 그리곤 춘화 아가씨를 불러 옷장에서 생일 선물을 하나 고르라고 하셨죠. 춘화 아가씨는 말했어요. 보가는 좋겠네. 우리 마님 옷장에는 용궁의 보물보다 귀한 게 더 많단다. 모든 말만 해보렴. 할머니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욕심이 못마땅하다는 듯 오만하게 턱을 치켜드셨어요. 저는 턱을 괸고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소원을 말했죠. 제 7살 생일 선물은 할머니 몸이 빨리 나아서 다시는 쓴 약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감개무량한 듯 한숨을 쉬셨죠. 이 아이 참. 춘화 아가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둘째 아가씨는 효심이 깊어 훈장님께서도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할머니는 둘째 아가씨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쓸쓸하게 고개를 저으셨죠. 도윤이가 보가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고슴도치 오라버니에게 사과를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는 요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저를 피해 다녔죠. 동짓날 큰 눈과 함께 대감님이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먼 길을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애틋하게 살폈죠. 하지만 막상 대감님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은 한겨울 고드름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대감님은 품 안에 위패 하나를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첫 부인의 것이었죠.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고른 새 부인과 그 아이다.
대감님은 우리 모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불안하게 외쳤어요. 아버지. 대감님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도윤이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아, 아버지. 혹시 도윤이를 위해 선물을 사오셨습니까? 없다. 대감님의 그 한마디에 도윤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숙여졌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움에 지팡이로 땅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명 짧은 계집 때문에 언제까지 나를 그리고 네 아들 도윤이를 미워할 것이냐. 내가 그 아이를 구박하기라도 했더냐. 제복이 없어 난산으로 죽은 것을. 대감님은 눈밭에 홀로 선 기러기처럼 쓸쓸하게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어머니, 그 아이에겐 유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유나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낳지 않았을 겁니다. 차가운 말만 남기고 대감님은 떠났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며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죠. 저는 서재에서 도윤을 찾았어요. 그는 깨진 동동주 2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 희망에 찼던 그의 눈은 이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뭐야, 너였냐? 그 늙은 할망구한테 아첨이나 할 것이지. 내 비참한 꼴이라도 보러 왔어. 저는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장에 가신대요. 도련님도 같이 가실래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누가 너희처럼 가난뱅이인 줄 아나. 그의 무례한 말에 저도 그만 화가 나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할 거다. 아까 우리 아버지가 내 어미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당장 꺼져. 당신도 안 쳐다봤거든. 우리는 한데 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의 얼굴에 붓을 던지면 그는 제 볼을 꼬집었고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물었죠. 그러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술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어요. 훈장님께 드릴 동동주 2병이 깨져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도윤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보가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매 맞을 거야. 왜 나만 맞아요? 도련님이 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바보야. 내 어미는 우리 집안에 잘 보이려고 너만 때릴걸. 우리 엄마가 안 때리면 당신 아버지가 때릴걸. 그러자 도윤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분은 나한테 신경 안 써. 과연 대감님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오셨죠. 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서재와 먹물 범벅이 된 우리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제게 물으셨죠. 보가야, 네가 한 거니? 네. 하지만 도련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훈장님의 회초리를 들고 도윤에게 물었어요. 도윤아, 보가 말이 맞느냐? 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내가 한 거면 어쩔 건데요. 좋다, 보가야. 손 내밀어라. 회초리가 제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도윤은 낄낄거리며 숫자를 셌죠.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때린 후 돌아서서 도윤의 손을 잡고 10대를 세게 때렸으니까요. 도윤은 멍하니 자신의 빨개진 손바닥만 내려다봤어요. 어머니는 정말 크게 화가 나셨어요. 우리 둘을 복도에 세워두고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반성하라고 하셨죠. 저녁밥도 굶기겠다고요. 저녁이 되자 저는 배가 고파 복주머니에서 약과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윤 앞에서 흔들었죠. 안 먹을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도윤이 약과를 받아들고 제 옆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빨개진 손바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내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 그 말이 어쩐지 슬프게 들렸어요. 그럼 도련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잘해줄 시간도 못해줄 시간도 없었어. 나는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몰라. 저는 너그럽게 말했어요. 그럼 보가가 우리 어머니 반쯤 나눠줄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목도리를 풀어 그의 목에 둘러주었죠. 슬프면 여기에 얼굴을 숨겨도 돼요. 대신 콧물은 흘리면 안 돼요. 도윤은 목도리를 만지며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죠. 고맙다, 보가야. 목도리에 얼굴을 묻은 도윤은 더 이상 사나운 고슴도치가 아니었어요. 마치 상처 입은 거북이 같았죠. 그날 밤 김마모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훈장님께 드릴 사죄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내오셨죠. 그리고 찬압 2개를 김마모님께 건넸어요. 이건 대부인 마님께, 그리고 이건 대감님과 유나아 씨께 전해주십시오. 무한. 김마모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을 언급하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흐뭇하게 웃었어요. 대부인 마님께서 부인이 도련님을 훈육하려 한다는 말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꾸 과거 사람을 언급하면 대감님과 도련님 마음에 부인을 위한 자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도윤이 수업을 빼먹었을 때 어머니는 그를 꾸짖는 대신 시집 한 권을 건넸죠. 이건 내 어머니께서 쓰신 시란다. 글을 배워야만 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도윤은 다시는 수업을 빼먹지 않았어요. 설이 다가오고 할머니는 우리 모녀와 도윤도 함께 유나 부인의 묘에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정성껏 제사에 쓸 물건들을 준비했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유나 아씨를 싫어하시는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가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단다. 그 마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다음 날 대감님은 우리 모녀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도윤에게 우산을 건네고 대감님께 제수용품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죠. 저희는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버드나무 골목에서 뵙지요. 그 모습에 대감님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에서 우리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았어요. 전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철수 오라버니였죠. 그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어요. 가난이 싫어 부잣집으로 날아간 거였구나. 이 부정한 것. 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러자 그들은 집안일이라며 구경하던 사람들의 창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인질 삼아 어머니를 위협했죠. 이년아, 반항하면 이 계집애부터 죽을 줄 알아라. 그 순간 예전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고 모든 매를 대신 맞았죠. 어머니의 이마에서 흐른 따뜻한 피가 제 목덜미를 적셨어요. 저는 울면서 신에게 빌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은, 제발. 그때였어요. 쏟아지던 주먹이 멈춘 건 신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눈이 새빨개진 도윤이 전 아버지의 팔을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고 있었어요. 내 동생 때리지 마. 내 어머니 때리지 마. 전 아버지는 도윤을 발로 차고 철수는 도윤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때 대감 대카인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죠. 대감님은 피투성이가 된 도윤을 보고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리고 철수의 멱살을 잡고 말했죠. 도윤아, 되갚아 주어라. 돌아오는 마차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도윤은 잔뜩 다쳤으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제게 속삭였죠. 나 위풍당당했지. 뭘 울어. 우리가 이겼잖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신께 빌어도 아무 소용없었는데 오늘은 오라버니랑 대감님이 와주셨어요. 대감님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도윤이 제게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죠. 그 일로 우리 넷은 모두 다쳤어요. 그래서 한동안 할머니 방에 모여 지내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아프고 나니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모두들 제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자기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모질게 굴었던 걸 후회한단다. 너희 덕분에 집안이 사람 사는 것 같아 기쁘구나 라고 하셨고, 오라버니는 사실 상처는 다 나았어. 그런데 아픈 척해야 아버지가 자주 오시거든. 이라며 귓속말을 했죠. 새 아버지는 어색하게 내 어미는 고생을 많이 했느냐. 도윤이와 너를 차별하지는 않고 라며 물어오셨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보가는 대감님이 좋으니 새 가족들이 너에게 잘해주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모두의 비밀을 마음속에 가득 담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죠. 섣달 금음날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색함이 너무 답답해서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기, 우리 가족 맞죠? 모두가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가족은 남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비밀들을 콩 볶듯이 다 쏟아냈어요. 오라버니는 아버지가 자주 와주시길 바란대요. 할머니는 예전에 잘못한 걸 후회하면서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대감님,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예요. 오라버니랑 저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세 가족이 모두 다 좋아요. 매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밥그릇에 반찬만 산더미처럼 쌓아주었죠. 마치 제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보가야, 천천히 먹어라. 급할 거 없단다. 네, 급할 거 없죠. 음식도, 말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도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폭죽 소리와 함께 묵은 해는 가고 봄은 더디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온 세상의 등불이 새해를 밝혔고 하늘의 초승달이 마침내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답니다.